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련해서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마을기업의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기술혁신연구소 소장 김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 대한 강의에 앞서서 저에 대한 간략한 이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대 SNK 비스타민 센터장과 창업부의 센터장을 역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임상병리과 부교수, 산학협력 부단장, 기업가 정의실 센터장을 역임하였고, 그전에는 이제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PD,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PD로 창업의 어떤 현장에서 오랫동안 멘티들, 즉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과 함께 여러 가지 경험과 또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오랜 시간을 창업 현장에서 함께 했었습니다. 현재는 한국 스타트업 전문가협회 사무총장과 한국소호진흥협회 부회장, 그리고 현재 한국기술혁신연구소 소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격 사항으로는 경영지도사, ISO 9001 국제심사원, 빅데이터 특급 분석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기 쉽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강의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을 기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을 기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일단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을 기업을 할 때 정말 이것이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분석해 보는 그런 간단한 기법, 또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될 주요한 내용들, 또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어떤 상황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인가, 또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라든가 또는 답변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질문들이 어떤가를 알면은 조금 더 사업계획서를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7가지 핵심 질문 사항들을 다뤄봤습니다.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과 일반적인 문제점,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마을기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을기업에 대한 개념과 사업 계획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을 기업에서 나오는 용어처럼 마을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마을이라는 것은 물리적, 즉 지리적인 어떤 경계선을 갖고 있고요. 또 공통된 문화와 공통된 어떤 지역 특색을 갖고 있는 것을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의 어떤 어촌마을이라든가 뭐 부산의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그 마을만의 특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 집단을 우리가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런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마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을 주민이 주도적이어야 되고, 그 마을 주민들이 그 지역의 각종 자원, 뭐 특산물이라든가 또는 서비스, 또는 거기서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를 해서 그러한 단위로 해서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우리 마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마을 기업은 다른 의미로 보면 공동체 성격이 강한 마을의 집단형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업계획서란 무엇일까요?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흔히 얘기하면 사업을 계획한 문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사업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일정한 계획을 담는 것을 계획이라고 하죠. 즉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대비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여러 가지 객관적인 또 미래를 예측해서 담아내는 것을 사업계획서라고 하고, 이 계획서를 문서화시킨 것을 사업계획서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계획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을 구상을 체계적으로 담은 문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또 기업 경영 관련한 외적인 환경과 내부적인 환경들을 잘 판단해서 그런 요인에 따라서 현황과 전망,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계획을 담은 것, 이것을 우리는 다시 사업계획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업계획서를 할 때 우리가 마을기업에 대한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우선 지역의 문제, 즉
이 지역이 조금 더 활발하고, 예전에 이제 새마을운동 같은 것이 있었는데, 새마을운동은 그 지역이 좀 낙후하거나 잘못된 상태에서 조금 더 개선해 보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사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즉 지역의 자원이라고 하면 어촌일 경우에는 물고기를 잡는 거거나 배를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관광 자원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또 외부의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구성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지역의 문제, 지역의 자원,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지역이라는 어떤 물리적 또는 지리적, 어떤 문화적 구분이 되어져 있는 환경 하에 있는 지역 문제, 지역의 자원,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해결로 끝나는 새마을운동이 아니라, 여기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무엇인가 이 지역에 다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개념의 마을 형태의 기업을 우린 마을 기업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을 기업에 대한 정의는 우리 아마 대표 여기 계신 예비 창업자 또는 이미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개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마을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스스로 마을 분들이 모여서 공동체니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돈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제 자기 돈도 한계가 있고요. 또 막연하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각종 지원 사업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아무한테나 줄 수가 없습니다. 뭐 지역의 특성이 있고 다 좋은데, 이 정부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기업 사업도 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마을이 기업을 우리가 만들어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이 됐다고 판단이 되어야만 마을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금, 이것 일정 부분의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 더, 이게 재원이라는 것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면 이제 100명이라는 분이 지원을 했는데 뭐 10억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 한 번에 1,000만 원씩 주면 사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10억을 줄 때 100분한테 1억씩 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럴 때 이제 이 100명의 분을 선발하면 좋은데 딱 100명만 지원하면 좋겠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들 중에서도 조금 더 사업계획서가 체계적이고 또 실현 가능하고, 이 사업을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마을 기업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사업계획서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계획서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서술해서 쓰는 방식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썼지만 이것을 보시는 분이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경우가 생길 거고요. 때로는 이 글을 통해서 너무 서술적이고 너무나 이렇게 드리밍한, 즉 꿈처럼 보여지는 실현 불가능한 형태로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걸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러한 고민거리가 생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업계획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은, 즉 누군가가 보는 사업계획서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즉 내가 보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낸 사업계획서와 내가 낸 사업계획서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구체적이고 핵심적이고 사업성이라는 것, 즉 이거 지원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판별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업계획서 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막연한 설명이 아니라 핵심적인 사항을
즉 키워드를 잘 찾아내서 피력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어떤 틀에서 쓰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써야 될지 참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들은 특히나 PSST라는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의해서 작성하시면 편하고 또 구체적이면서 객관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PSST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약 1시간 정도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PSST 방식이라는 것은요, 영문 이니셜의 PS, ST를 딴 것입니다. 즉, P는 Problem, S는 Solution, S는 Scale Up, T는 Team이라는 개념인데 이 사업 계획서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P, Problem, 즉 어떠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 즉 프로블렘입니다. 그래서 창업 기업이 이 아이템을 제시를 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디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또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 프로블렘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솔루션입니다. 솔루션이라는 것은 아까 제시했던 그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해결하겠다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즉, 이 지역에는 물고기가 많이 나고 또 어느 지역에서는 물고기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 이 물고기를 잡기만 하지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걸 좀 잘 팔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팔 수가 그런 방법을 모르겠다. 그게 이제 프로블렘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단계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솔루션. 그렇다면 어떻게 팔 거고 어떤 식으로 팔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즉 물고기를 집한장에 다 모여서 집한장에 다 모인 상태에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 아니면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 있는 물고기들을 사가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솔루션 S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만 하는 것만 가지고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케일업, 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체계적이고 또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서 조금 더 확대시키고 정말 많은 수익을 얻게끔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스케일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통해서, 즉 문제가 있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해결된 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확장시키고 실행해 나가겠다. 또 얼마 정도의 매출을 벌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구성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스케일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 자금의 내역, 자금 조달 방안, 또 매출에 대해서 예측하고 어떻게 해나가겠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것, 이것을 스케일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누가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 그것을 팀이라고 합니다. 즉 문제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인디안 속담에 보면 가려면 사람과 같이 가라라고 합니다. 친구가 같이 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싶으면 물론 혼자서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결정을 내가 내리고 스스로 다 알아서 하면 누구의 검토라든가 승인 없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사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보다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경험과 역량 그리고 또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멀리 즉 성장도 오랫동안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좋게 갈 수 있으려면 팀을 구성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개념으로 이 PSST의 네 가지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프로블렘을 잘 찾아내는 것, 어떤 문제가 있지? 두 번째는 솔루션,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결하자라고 제시를 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이 스케일업이 됩니다. 또 그것을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누가 리더가 되고 어떤 사람은 판매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마케팅을 하고 어떤 사람은 관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생산을 하자. 이렇게 역할 분장을 하고 서로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는 것. 이것이 PSST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PSST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씩 작성해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SS 사업 계획서는 일단 첫 번째가 프로블렘입니다. 여기 제가 그림을 예시했듯이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봤을 때, 첫 번째, 저렇게 우리 이 마을 기업에서 생산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뭐지라고 생각했더니 꽃게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해산물이 많이 나와요. 이런 해산물들을 많이 잡기는 하는데 이것을 팔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좀 많이 팔면 좋겠는데 사러 오는 사람들 별로 없고 이 지역이 좀 너무 멀리 떨어져서 외지인들이 잘 안 와. 또는 이것을 좀 많이 팔아서 좀 공동적으로 좀 이렇게 이익을 마을에 좀 많이 남기고 싶은데 그런 방법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팔 수만 있다면 좋겠다. 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유명한 꽃게가 있으니까 이런 꽃게를 집에서 편하게 먹고 싶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 사람한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이라든가 뭐 부산이라든가 여러 지역들에서 연평도라든가 이런 특화되어 있는 지역에 꽃게를 먹고 싶은데 정말 맛있을 거라고 소문이 났는데 먹을 방법이 없더라. 자,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제시하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주자라고 이제 솔루션을 제시하게 됐죠. 두 번째가 이제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꽃게가 최고라는 것을 알리고 그것을 간장게장이라든가 또는 집에서 편하게 배송해 줄 수 있는 거를 구현해서 배송을 해주자. 또는 그것을 우리가 각각 생산해낸 것을 모아가지고 잘 가공을 해서 보내주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솔루션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아이디어 단계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잘 팔 수 있어서 좋겠고 고객이라고 하는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우리 꽃게를 좀 더 편하게 먹게 해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자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같이 잡아서 공동으로 잡아서 가공을 하는 거를 해가지고 포장해서 배송하고 인터넷을 통해 팔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고객들이 편하게 집에서 꽃게를 먹을 수 있을 거고 우리는 부가적으로 돈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2번 단계는 이제 아이디어가 구현되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그럼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구상하고 매출은 이 정도 잡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해나가면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고 또 돈을 어떻게 끌어모으고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이런 여러 가지 용도에 맞춰서 전략을 구상하는 것을 스케일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진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고객들이 서울에서 쉽게 이런 꽃게라든가 이런 것을 먹게 하는 방법을 공장을 우리가 설립을 하자. 또 공장을 설립하려니까 얼마의 자금이 필요하겠다. 또 꽃게잡이 수량도 적정하게 예측을 해야 되니까 얼마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해봐야겠다. 또 꽃게만 있으면 안 되니까 간장은 우리 지역에서 직접 담는 간장을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외지에서 또는 간장 공장을 통해서 저렴하게 간장을 좀 수입해오자. 또는 이런 간장 자체도 우리만의 특별한 노하우로 만든 간장으로 레시피를 정리를 하고 조금 더 특화시켜보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정리해서 돈이 드는 부분, 실행해야 되는 부분들, 또 어떤 것을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수행해야 되는 것을 전략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을 스케일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앞에 1번, 2번 프로블렘과 솔루션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그 아이디어를 정말 실현적이게 구체화시키는 것이 스케일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를 통해서 모든 일들은 로봇이 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혼자서 할 수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또는 마을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은 생각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시는 분들 또 서로 간에 조력이라든가 이익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분들을 모아서 팀을 구성하게 될 겁니다. 이게 팀을 구성할 때는 같은 생각을 일단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 역할을 다 나눠서 할 수 있어야 되는 역할 분장이 가능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는 리더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생산을 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마케팅과 판매를 전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PSST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통해서 개념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프로블렘입니다. 자, 프로블렘, 문제가 있고, 즉 어떤 것에 의해서 불편한 걸 찾아내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것을 해결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요소를 잘 찾아내야 됩니다. 또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찾아낼 수 있으면 반드시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그냥 당면한 그냥 일반적인 문제는 새마을운동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불편하고 하는 것이 돈이랑 직결된다는 보장이 별로 없는 것들은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단 주변을 잘 보다 보면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잘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이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면 좋지 않을까.
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누군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면 불편 요소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이 우리는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것들도 존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찾아보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런 문제 다들 겪어보셨죠?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산이 필요합니다. 자, 우산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대나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풀잎이 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어떤 지역은 사막이어가지고, 아니, 저기, 지금 날씨가 너무 비슷해서 이런 나무, 대나무라든가 이런 게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 저쪽 보니까 비가 올 때마다 우산을 되게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비가 올 때마다 대나무를 잘라서 우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파를 이제 엮어서. 그렇다면 이런 것을 저쪽에서 분명히 문제고 우리는 문제가 아닌데 쉽게 만들 수가 있지 않아? 혹시 그러면 비 올 때 저 사람들은 우산이 필요하겠네? 라는 필요성,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지역에서 우리가 이제 꽃게라든가 이런 특산물이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 먹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꽃게 좀 먹고 싶은데 여기까지 와서 사가자니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서 가자니 상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막 문제점에서 불편하고 또 필요는 하는데 불편해. 또 시간이 너무 들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는 불편한 요소, 누구한테는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을 문제 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면 그런 사업 아이템이 더욱더 흥미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의 불편하거나 필요로 했던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찾아내는 것, 이것이 솔루션입니다. 즉,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제시한 방법이 저쪽에도 너무 쉽게 해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만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특화되어 있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야 되고, 또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여기 아니면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디서나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문제는 너무나 쉽게 해결될 수 있고 그 불편을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주고 이 해결 방법을 사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을 제시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그들이 느낄 수 있게, 다시 앞서서 공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감에다가 돈을 지불하고라도 그것을 사겠다, 그것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것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제시를 했다면, 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게 몇몇 사람만 필요로 하거나 몇몇 사람만 불편하다고 하면 어떨까요? 뭐 한두 분은 구매를 하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즉 매번 반복적으로 구매가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않으면 몇 번 팔고 마니까 어떻게 보면 장사는 될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가끔 돈벌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장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시장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장이 어떤지를 찾아보는 것. 그래서 시장이 크다, 또는 지속적이다, 반복적이다, 또는 이런 시장은 우리만이 진출할 수 있다, 또는 이 시장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사업을 할 때 나 스스로도 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설득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사업기획서를 쓰는 목적은 우리가 보기 위해서도 있지만 실제는 평가를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너의 사업이 정말 괜찮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장 기회가 정말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들이 봐도 정말 그렇지 않냐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장 조사는 얼마만큼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회성 또는 몇 번만 발생하고 끝나는 그러한 시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이 될 겁니다.
몇 번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뭐 중고품을 팔아서 끝낸다. 그러니까 약간의 돈벌이 되는 그런 수준으로 끝내도 괜찮다고 하면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돈이 벌려지는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 네, 시장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장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럼 시장을 분석할 때에는 어떤 걸 한다? 네, 우리랑 유사한 제품, 비슷한 제품을 팔고 있는 시장이 있나 없나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흔히 얘기하면 카페들이 있는 곳에 가면 카페가 많잖아요. 왜 많을까요? 네, 맞습니다. 커피를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페를 딱 와서 먹고 있는 걸 보고는, 아, 여기다 카페를 나도 차리면 정말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일정한 수준이 돼서 카페가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100만 원 벌 수 있었는데 한 두 군데 생기면 50만 원씩 나눠갔겠죠. 그다음에 다섯 군데가 생기면 20만 원씩 나눠가실 겁니다. 열 군데가 생기면 한 군데당 10만 원밖에 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시장이 작아진 거죠. 전체 시장으로 봤을 때는 100만 원짜리 시장이지만 거기때 한 개의 기업, 한 개의 카페가 갔을 때에는 100만 원을 다 오로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의 크기였는데, 두 개가 되면 50만 원밖에 안 되고요. 다섯 개가 되면 20만 원밖에 안 되는 시장 규모가 되는 겁니다. 전체는 클지언정 실제 내가 진입하고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작아지면 우린 그것을 레드 오션이라고 합니다. 즉, 저물어 가거나 이제 완전히 꽉 찬, 더 이상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거나 그 사업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뭘 본다? 비슷한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에서는 수요가 어느 정도 있고 그 수요를 공급해주는 기업의 수는, 사업체의 수는, 그런 방식의 수는 얼마큼 되는지를 따져봐서 긍정적인 수치, 높은 수치가 나왔을 때 반드시 강조를 해야 되고요. 또 그럴 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치가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지만, 이것을 저희가 보는 것만 아니라 평가하시는 분들 또는 제3자가 보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도표나 그래프, 사진 등을 활용을 해서 제시를 해주면 훨씬 설득력이 높아질 겁니다. 즉, 정보라는 것은 많이 보시겠죠. 신문도 보는 상당히 그 글씨를 하나하나 읽어야 되지만 중간에 그래프 하나만 딱 들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그래프만 봐도, 아, 이 신문에서의 내용이 저런 거를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에도 한눈에 봐서 딱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즉 도표라든가 그래프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때론 동영상 같은 것을 첨부를 해서 이런 사업의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기회는 왜 알아봅니까? 맞습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이 시장에 진출했을 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을 통해서 지속적인지, 이런 걸 따져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다른 분들이 또 들어와서 우리가 잘 되면 다른 분들도 이제 사업을 하려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못 들어오게끔 진입 장벽을 쌓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그러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기회를 반드시 한번 예측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앞서의 경쟁사라든가 이런 현황을 봤는데 조금 더 그것을 디테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행사가 있지만 우리는 이들보다, 이런 경쟁사보다 이런 점에서 특화되어 있다, 특징이 있다, 차별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경쟁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이 있는데 시장은 한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100만 원짜리 시장을 말씀드렸지만 그 100만 원짜리 시장에 한 10개 시장이 들어가면, 10개 기업체가 들어가면 약 10만 원씩의 어떤 시장 규모가 될 겁니다. 각각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각각 나눠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업체는 30만 원을 가져가고 어떤 회사는 50만 원을 가져갈 겁니다. 또 어떤 회사는 1만 원, 2만 원씩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꽃게라든가 또는 여기 와서 체험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 데가 더 잘 되겠죠. 또 훨씬 더 판매하는 방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게 구성을 해놓으면, 또는 마케팅이나 홍보를 잘하면 훨씬 더 잘 팔릴 겁니다.
꽃게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특산물이라는 것은 그 특산물이지만 여러 점에서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점에서 이렇게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데랑 이런 점에서 저런 점에 다르다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억지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특징이 있다, 어떤 특화된 부분이 있다, 그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뭐 음식이라면, 식품이라면 맛이 일단 상당히 중요하겠죠. 또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공장 지대도 없고 또 깨끗한 물이고 바다에 인접해서 정말 이거는 천연적인 그러한 형태에서 맛있는 육질이 단단하든가, 또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여러 우리가 만든 레시피로 만든 간장, 어떤 그런 소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과는 이런 점에 다르다라는 것을 찾아내야 될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특징이라고 얘기하고요. 경쟁 제품과 비교해서 차별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강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강점은 반드시 우리가 쓰려고 하는 서류에, 그 사업계획서 내에 녹여서 표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사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는 우리가 이만큼 너무 과장해서 너무 지나치게 상대적인 것을 너무 높게 평가해버리면 안 되겠죠. 지금 객관적이면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특징은 다른 말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강점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경쟁 현황은 그러한 부분을 주안점으로 해서 강점을 찾아내고 특징을 잘 표현한 것, 다른 말로 차별화 요소를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찾았던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이제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이러한 특징이 있고 시장은 이만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제시할 수 있죠? 예, 우리는 이렇게 특징이 있는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할 겁니다라는 생산품에 대한 내용을 적시를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매출의 구조는 이것을 판매함으로 해서 올릴 겁니다. 또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해서 매출을 올릴 것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생각만 있다 해서 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스케일업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디어만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경쟁사랑 이런 것이 다르고 어떤 것이 다르니까 그것을 더 특화시키겠다는 내용들을 이제 조목조목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 제품은 어떻게 만들 거고 이 제품은 어떤 식으로 해서 가공할 것이고 또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이에 따라서 어떻게 판매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산에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는 것, 이것을 생산품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스케일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라면 시제품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IT라든가 뭐 이렇다면 이제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처한 이런 지역적 특성을 잘 보면 뭐 시제품이나 생산품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샘플 등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즉, 지금 현재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시제품이라는 것은 제품 전 단계를 보통 시제품이라고 해서 테스트 제품을 이제 시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을 통해서 어떤 그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로 어떻게 바꿔나가겠다, 이런 내용들을 제시하는 것, 이 생산품에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매출을 했잖아요. 매출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아직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성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업계에서 제출하는 것은 이러한 매출을 발생시키는 아이템을 갖고 있으니까 이 아이템을 쓴 이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우리한테 정부 지원 자금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우리가 이러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성과를 준비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과시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열정은 이렇고 우리 이런 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실현 가능하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한 방식으로 성과, 그러니까 작더라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만약에 경진대회에 참여했던 경진대회에서 이렇게 뭐 입상이라든가 우수상, 최고상을 받았다, 또 공모전에 입상을 했다, 또 아이템에 관련해서 우리가 특허를 갖고 있다, 아니면 우리의 노하우만에 있는 레시피가 어디 어느 학계에 보고됐고 또는 신문에 나왔다,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자료를 첨부해서 반드시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왜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비슷비슷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올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방법으로 이런 성과를
크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꾸준하게 해왔던 것들의 작은 성과들을 표현해 주는 것, 상당히 감성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가 앞부분이라면 뒷부분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현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추측이나 예측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로 기입을 해주고 정확하게 명시성을 보여주는 제품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반드시 해주면 플러스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준비해 가고 성과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모든 기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입니다. 즉 누군가가 사줘야 되죠. 사주지 않으면 아무리 잘 만든 제품이라도 많은 분들이 몰라서 안 사고 있거나, 또는 잘 알려지긴 했는데 사가지 않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제품이 다른 제품과 차별화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동안에 쏟아부은 열정이라든가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고객들을 통해서, 소비자를 통해서 우리 물건을 알게 하고 사게 해주는 그런 활동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터넷을 한다고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손님들을 오게 한다고 하면 모객, 회원 확보를 하거나 비회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와서 우리 물건을 보게끔 해야 될 겁니다. 물건도 보지 않고 살 고객은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마케팅, 판매 계획을 세우고 있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또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은 기사화시켜서 계속해서 나갈 거고, 또 여기에 무슨 행사를 개최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알림이라든가 홍보라든가 판매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뭐 할 것입니다, 뭐뭐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막연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내용이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하겠다라는, 될 것이다, 될 것 같다라는 막연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말은 어투 하나만 달라도 완전 다른 뜻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할 겁니다, 나를 할 겁니다, 나는 할 겁니다 해서 내가, 나는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 뭐뭇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라고, 즉 뭐죠? 내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표현을 이 문구에서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케팅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형태로 하겠다라는 것을 반드시 제시해 줘야 할 것입니다. 자, 7번째까지 우리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업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팀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팀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네, 같이 할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분명히 동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동업의 개념보다 조금 더 강화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업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로 이제 뜻이 맞아서 하는 그런 개념이 강하다면, 팀이라는 것은 뜻만 맞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즉 같은 방향을 바라보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의 수행하는 능력에 따라서 역할 분장이 제대로 돼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리더가 있고 생산이 있고 판매하는 사람, 또 관리하는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팀을 구성을 하는 것, 이거 다른 말로 준비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동업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 망하는 이유가 뭐죠? 같이 돈 벌 생은 같이 갖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역할을 나눌 수가 없고요.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을 안 듣게 되는 시점도 생기고요. 이익이 발생해도 그렇게 크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이라고 하면 팀을 잘 꾸려야 됩니다. 이 팀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되 각각의 역할을 나눌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팀을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된 팀이라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는 분들로 팀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회사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어필할 수 있는 파트여야 되고요. 또 특히 업무에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요. 경험, 경력, 수행 능력 등이 있으면 어필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팀의 역량까지 다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PSST라는 것은 Problem, Solution, Scale Up,
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8가지 안에 우리가 하려는 모든 부분이 다 이제 들어가야 되고, 어떠한 사업계획서든 간에 이런 PSST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작성할 때 어떤 게 팁이죠? 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뭐뭐 할 것 같다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고요. 준비된 느낌을 줘야 됩니다. 준비라는 건 뭐죠? 써 있는 내용을 딱 봤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 이런 정말 이분들은 충분히 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내가 아니라 상대가 느끼게 해주는 것을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그런 준비되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내용으로 어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가지 이제 PST가 이제 작성이 되면 저희 뭐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것이 돈이지 않겠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다른 이제 전문 용어로 자금이라고 하고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또 그러니까 우리 이만큼의 돈이 더 필요한데 이만큼은 우리가 확보할 테니 이만큼은 누군가가 채워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자기 자본이라고 하고요. 남에 의해서 받는 것을 투자나 지원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우리 자본도 갖고 있지만 남의 자본, 즉 지원금 또는 투자를 유치하는 목적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쓸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비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들어가는 돈을 잘 표현해 놓고 우리가 준비했을 돈이 이만큼이고 나머지 돈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에 대해서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제시하는 그런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이고 또 핵심 개발 비용을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공장이 필요하다면 공장 설립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공장은 부지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기기가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돈이 없으니 이만큼을 누군가한테 끌어와야 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또는 우리가 각각 십시일반으로 돈을 냈는데 이 돈이 너무 작아서 이만큼 큰 돈이 필요한데 이 비용 중에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을 할 때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다 써놓고 이걸 고정 비용이라고 합니다. 고정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과 시간이 지나면서 발생하는 상대 비용들, 다른 말로 변동 비용이라고 하는데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나눠서 구분을 하시고 항목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1년 정도의 한 사이클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1년의 사업비가 이제 발생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이만큼 필요할 거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재원입니다. 즉 예를 들면 한 100분한테 각각 5천만 원씩 주기로 된 사업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억짜리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50억짜리 사업인데 여기에 이제 뭐 우리가 필요한 돈이 뭐 30억이다. 한 대에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나는 평균적인 비용에 맞는 거를 정부 지원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표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주세요 한다고 누가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필요한 만큼의 돈이 이것이 이만큼인데 이것이 객관적으로 맞구나, 타당하구나라는 것을 누가 볼 때 심사관이, 평가자가 봤을 때 충분히 해야 되고 타당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의 모든 항목들을 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뭐니 뭐니 해도 사람들은 이제 예쁜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꽃도 예쁘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거고요. 멋있어야 되고 예뻐야 되고 심플해야 됩니다. 막 주저리주저 쓰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말 많은 사람 다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예쁘게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는 예쁘게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빽빽하게 보기 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보기 편하게. 즉 시선을 유도하는 레이아웃, 즉 왁구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죄송합니다. 레이아웃과 컨텐츠를 잘 구성을 해야 됩니다. 빽빽한 걸 정말 보기 싫습니다. 답답하잖아요. 심사원도 사람이고 또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 분이 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눈이 아픕니다. 눈이 아프지 않도록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레이아웃을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보기 좋게 해야 된다. 보기 좋으려면 어떻게 하죠? 가능하면 줄을 잘 맞춰야 되고요. 빽빽하지 않으면 여백, 즉 공간을 좀 약간 잘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폰트도 크기도 너무 커도 이상하고요. 너무 작아도 이상한 겁니다. 적당한 사이즈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백, 설명을 대체할
사진이나 아까 처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진이나 도표나 그래프나 그림 같은 걸 이용하면 글을 안 읽어도 되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즉 페이지가 딱 봤을 때 이것은 논문을 읽는 거야? 무슨 잡지를 읽는 거가 돼야 되는 논문을 읽으면 우리는 재밌지가 않으니까 안 읽죠. 한두 페이지 읽다 끝날 겁니다. 우리는 잡지처럼 잡지를 보시면 그림도 있고 제목도 있고 보기 편하게 글씨도 잘 되어 있습니다. 정렬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페이지를 만들어줘야 된다. 즉 앞으로 사업계 쓰실 때는 잡지를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성하시면 구성 형태입니다. 레이아웃 예쁘게 어떻게 한다? 잡지처럼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잡지처럼 쓰시면 너무 그 내용들이 없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적정한 잡지입니다. 즉 뭐 흔히 얘기하면 그 그림만 있는 그런 잡지가 아니고요. 글과 그림과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 그런 잡지. 즉 한 40대, 30대들이 보통 보는 편안한 잡지를 생각하시면서 구성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노안의 문제가 있고요. 또 컴퓨터나 페이퍼를 출력해서 보기 때문에 눈이 상당히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피곤하지 않게 해주는 문서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됐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쁜 것은 눈이 가서 시선이 가는 거죠. 예쁜 잡지책이 있으면 눈이 그걸 들어서 볼 겁니다. 그것처럼 이제 들어서 보는데 이게 폰트라든가 또 용어가 어려우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그러면 못 보게 됩니다. 즉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지가 않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교과서는 잘 안 넘어가는데 소설책이나 만화책은 잘 넘어갑니다. 이유가 뭐죠? 글 자체가 상당히 쉬운 문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쉽게 다음을 예측하면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사업계획서도 그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나만 알아보기 쉬운 언어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봤을 때 편하고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용어와 또 그러한 문자와 그러한 폰트 잘 구성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소설책을 읽듯이 쉽게 읽어주게 되면 기억에도 잘 남고요. 거기에 대해 인상이 강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 용어를 많이 억지로 써야 된다거나 써야 될 판이면 거기에 대한 풀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게 그런 우리 심사하신 분들 모두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는 분야의 전문가가 계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겠죠? 우리가 쓰는 전문 용어를 자제하고 써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풀이도 간단하게 해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색상도 너무 우리가 잡지 얘기했지만 잡지는 도색 많은 색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고 즐겁긴 하지만 잡지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거. 우리는 적정한 색상의 가지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잡지처럼 하는 것이 잡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색도 3가지가 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심플하고 대중적인 글씨체를 쓰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사업계획서 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는 뭐죠? 우리가 흔히 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하고 수정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 왜 그럴까요? 예, 한 번 쓰고 나면 너무 잘 쓴 것 같아서 그냥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죠. 나만의 생각입니다. 이건 내가 읽는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또 나만 갖고 있을 사업계획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보는 겁니다. 누군가가 보게 하려면 글씨 하나도 문구 하나도 더 좋은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즉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수정해야 되고요. 또 그 문구가 전문적인 용어로 꽉꽉 차 있다면 가급적이면 편한 용어로 일반적인 용어로 바꿔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논문이라든가 학계에다 제출하는 그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그런 것들은 아니죠. 어떤 발견하고 그런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쉬운 문서가 돼줄 수 있도록 써야 된다. 즉 평가자가 쉽게 읽고 아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계속해서 몇 번씩 읽어보고 수정해야 됩니다. 내가 읽다가 이제 다른 분한테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문구 수정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틀린 글씨 찾아내셔야 되고요. 또 배치가 잘못됐으면 배치 다시 바꾸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쓴 글씨는 처음 써고 나면 더 이상은 고치는 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게 잘 안 보이잖아요. 또 내가 쓴 걸 남이 막 보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지적하면. 그렇죠? 이거 틀렸잖아. 이거 이 문구가 저 문구. 근데 그걸 다 받아들여서 수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어차피 이것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누군가가 제3자가 평가하는 문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서는 고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고치면 고칠수록 이 사업계획서 완성도는 높아진다. 그래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PSST,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 우리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관공서라든가 정부의 모 집단에서 이제 수행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에서 보통 쓰는 사업계획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4가지 요소죠. PSST를 꼭 기억하셨다가 거기에 맞춰서 문제 제시는 어떻게 하고 해결책은 어떻게 제시하고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은 스케일업은 어떻게 하고 또 우리의 사람들은 어떻게 꾸며서 나가야겠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거기에 맞춰 쓰시면 완전 초보의 어떤 그런 사업계획서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또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이제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사업계획서 부분을 이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요, 기획의 활동입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생각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어떻게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업계획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영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Plan, Do, See, 즉 계획을 세우고 해보고 See, 체크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PDS 또는 PDC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항상 계획을 세워 플랜을 하면 이제 계획서를 쓰는 겁니다. 그 계획서대로 do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나서 해봤더니 어떤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C, 체크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럼 체크를 했으면 어떡합니까? 플랜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다시 do, 그 계획서에 맞춰 do를 해보고 또 거기서 나온 잘못된 것,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서 다시 플랜을 수정하고 마찬가지로 PDS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PDS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사업계획서는 그래서 기업 활동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하고 바이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종교적인 걸 떠나서 지도가 있으면 우리가 어딘가 찾아갈 때 편하게 길을 잃을 때 그 어떤 위치를 다시 찾아갈 수 있죠. 사업계획서도 그런 활동의 하나입니다. 성경처럼 이렇게 보면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블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은 나만이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봐도 이거대로 사업계획을 수행하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자, 저 사업계획서는 왜 만들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마구잡이로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오늘은 이렇게 팔고 내일은 저렇게 팔아야지 이렇게 하다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우리는 장사라고도 보통 하지만 장사도 요즘은 다 계획에 있어서 하시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좀 멀리 가고 좀 많은 돈을 벌려고 하면 조금 더 계획을 제대로 써놓고 그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는지 체크를 하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알 수 있고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측하고 잘못된 점을 찾아내고 수정하고 보완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걸로 가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드는 겁니다. 창업자 자신이 창업의 발전 전략을 설계해보는 기회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주관적인 그런 내용에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창업자가 이거 지금 이런 마을기업 사업계획서처럼 외부로부터 정부 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원할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누군가가 보고 공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럴 때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사업계획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기회 요소죠. 어떠한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작성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가 있다는 기회에 대한 설명이고요. 또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how, 즉 수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표현한 것이 사업계획서인데, 자, 사업계획서 아무리 잘 써도 실제적으로 이제 전문가라든가 또는 사업계획에 이제 오류죠.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잘못 예측한 부분이 있고 분석을 잘못할 수가 있고 계획을 잘못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 타당성을 분석한다는 개념은 내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를 찾아내고 이걸 이렇게 해결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스케일업해서 이렇게 공장도 세우고 생산을 이렇게 하고 제품 포장 이렇게 하고 판매 이렇게 해야지 얼마 정도 매출을
발생시켜야지, 그리고 또 자금이 이렇게 확보를 해야지, 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써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스케일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팀을 이렇게 구성해야지 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이 정말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이라는 건 우리가 해본 것일 수도 있지만, 경험이 많으면 좋지만 안 한 것일 수도 있고, 경험을 했을 때에도 잘 모르고 그냥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정말 사업이 정말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따져보는 것을 우리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보면 내가 현재 아이템이 제대로 사업을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될지 안 될지를 예측해 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사업 타당성 분석 어떻게 하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과정에는 크게 세 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템이라는 것, 즉 우리 아이디어죠. 어떤 제품을 할 건지, 어떠한 것을 해결할 건지, 서비스는 어떤 걸 할 건지에 대한 아이템이 있고요. 또 이것을 수행하는 기업가, 창업자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라는 것이 있죠. 기업이 갖고 있는 역량,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서로 어울려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아이템과 기업가, 창업자, 역량, 이것이 시장과 물려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려 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적합성, 피트라고 합니다. 피트, 적합하다, 안 적합하다. 즉 기업가나 창업가가 이 시장과는 전혀 무관해. 그러면 우리 물려있지 않게 되는 거죠. 또 이 아이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가 시장에서는 잘 먹혀들 것 같지 않거나 이미 끝난 시장일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빨라서 아무도 하지 않은 시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통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또 역량,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기업의 역량이나 자금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시장으로 이제 실제 물건을 판매를 하려고 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면 어떡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따져보는 것이 이제 피트라고 하는데, 즉 시장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아이템, 기업가, 역량, 이 부분이 얼마만큼 공통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업 타당성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석하는 것이 크게 어떤 것들인지 따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경영 능력입니다. 기업가의 요인이죠. 두 번째는 기회 아이템입니다. 세 번째는 자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따져보는 건데요. 첫 번째는 기업가입니다. 기업가, 즉 창업을 해서 같이 할 사람들의 경영 능력을 분석하는 거죠. 즉 리더의 기질이 있는지, 또 때로는 이제 고집을 좀 피우면서 쫙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건지, 때로는 선택을 잘하는지, 이런 것들, 또 이런 분야에 경험이 있는지 한번 따져보는 거고요. 또 기회의 요소의 두 번째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사업 타당성 분석의 핵심인데, 시장은 얼마나 큰지,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은 얼마큼 되는지, 또 수익을 얼마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요소, 기회 요인 1, 2, 3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성 분석이고, 이 시장성 분석은 시장의 환경, 경쟁 회사라든가 경쟁 제품, 경쟁 규모, 시장의 규모 이런 걸 보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중장기에 어떤 변수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사업이 성장할지를 보는 시장성, 다른 말로 매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 규모, 즉 얼마만큼 팔 수 있는 시장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 두 번째는 기술성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노하우라든가 특허, 그리고 또는 생산할 때 우리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 또는 레시피, 이런 것들, 또는 공장, 이런 것들처럼 기술성 분석이라는 것은 돈이 들어가는 자금, 실제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돈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적게 들어갈 건지 많이 들어갈 건지를 따져보는 게 기술성 분석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쪽 계통에서 오래 일을 해서 노하우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그 채용하지 않은 만큼 돈을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즉 돈이 덜 들 겁니다. 그럼 기술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그 꽃게를 만약에 해야 되는데 가공하려고 하는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장을 우리가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쓸 수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장을 짓거나 공장을 쓸 때 사용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비용을 아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술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기술성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어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큼 되는지를 따져보는 것, 이것을 기술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채산성 또는 수익성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이제 경제성 분석,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는데, 즉 수지타산이 맞나 이렇게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개를 팔아서 100원을 벌 수 있는데 100개를 10개를 팔아서 200원을 벌 수 있다. 그럼 수익성이 높은 거죠. 10개를 팔아서 100원을 벌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또 1000개를 팔아서 10원을 번다. 그러면 많이 팔았는데 수익성은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즉 우리가 판 거 대비 얼마만큼의 정말 이익이 발생하는지 이걸 따져보는 것을 수익성 분석, 차산성 분석이라고 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의 자원 자본인데요. 즉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소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은 얼마큼 되는가 따져보는 거죠. 돈 한 푼도 없이 있지만 돈을 누군가 대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금 능력이 충분한 거고요. 또 사업 계획을 잘 써서 정부로부터 지원 자금을 받은 것도 자원이나 자본이 풍부한 거죠. 물론 풍부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는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얼마만큼씩 n분의 1에서 돈을 모아서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해결하겠다. 이런 능력들을 따져보는 것을 자원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세 가지지만 분석해야 될 부분은 5가지가 되는 거죠. 그중에서 경영능력 분석은 주관적 분석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을 잘 구성하면 이 기업과 요인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자원요원도 세 번째 자본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사람을 모아서 자본을 형성할 수 있고 또 지원금이라든가 투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1번과 3번은 해결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기회와 아이템의 요인들은 시장의 크기, 아까 팔 수 있는 시장, 내가 몇 개를 팔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게 시장성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장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시장이 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용을 얼마큼 세이브할 수 있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높아지냐 작아지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성 분석을 매출이라고 하고요. 기술성 분석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들어간 돈, 비용을 빼면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빼기 2번은 3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세 가지 이 기회 요인을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1번과 기업가 분석, 그다음에 경영자 분석이죠. 3번의 자원 자본 분석은 주관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근본적인 시장의 크기, 기술의 수준, 그다음에 채산성, 수익의 정도 이것을 따져보지 않고서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보시고 사업 타당을 한번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장성이라는 것은 그 시장의 크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경쟁 시장이 얼마만큼 있고 100개의 경쟁사가 있어서 이 시장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이 100개 중에서 내가 매질을 차지할 수 있느냐, 또 이 100개가 각각 얼마만큼 매출을 갖고 있느냐, 이게 시장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매출, 즉 내가 판매해서 이룩할 수 있는 돈의 규모, 이게 매출, 시장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성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기술 때문에 얼마만큼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생산한 원가를 예를 들어 공장을 갖고 있으니까 생산비가 확 줄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줄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수준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익성은 매출에서 지금 들어가는 기술성에 들어가는 이 비용을 빼면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수익이 0이거나 마이너스가 나면 어떻게 되죠? 사업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수익이 반드시 플러스가 나와야 되고 이항이면 적정한 규모로 나와야 됩니다. 또 이 수익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일회성, 이회성, 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 정도 이상의 일정한 수익이 발생할 거다. 또 점점점 커질 거다. 이런 것이 예측이 돼야만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별을 하고요. 수익성이 있다라는 것은 사업을 해도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의 규모에서 기술의 정도를 빼면, 즉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수익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수익이 높아야 되고요. 어느 정도. 그다음에 그것이 반복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서 커질 수 있어야만 우리는 뭘 한다? 사업을 해야 된다. 즉 사업이 타당하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될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PSST는 이제 사업계획서 쓸 때 우리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치면은 앞으로 사업계획서에 포함될 주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1차적으로 이제 내가 보는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남이 보는 사업계획서를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페이지에는 사업계획서 요약문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이 사업은 어떤 겁니다. 또 어떤 기회와 어떤 전략이 있고 시장에 이렇고 시장 추이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특화된 것과 특징과 차별성을 갖고 있고 수익은 이렇게 발생시킬 겁니다. 또 우리 팀은 이렇게 구성됩니다라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사업 요약문입니다. 그래서 요약문을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의 이제 평가자나 심사위원 또는 투자자들은 앞부분만 보고 전체적인 것을 짐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요약문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요약문을 작성하시고 나면 우리의 제품에 대한 부분과 기업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품, 또 우리의 산업군이 이렇고 우리 기업은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시고 상품은 어떤 거고 또 고객은 어떻게 할 거다라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상당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조사는 다른 말로 시장 조사는 시장 분석을 의미하는 거고요. 즉 수요가 얼마큼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정도 크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 목표 시장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여기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꽃게라고 하면 이제 도시 사람들이 우리의 주 수요자가 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꽃게를 좋아하고 어떤 식으로 물건을 구매한다. 또 얼마만큼 매번 1인당 1년에 얼마 정도씩의 꽃게를 구매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규모 이 정도 나오고 앞으로 그래서 이게 점점점 매출이 이렇게 커질 수가 있고 시장이 지속될 수 있다. 또 여기에 지금 투입되어 있는 경쟁자들은 얼마 정도 되고 그래서 이들에 비해서 우리는 경쟁력이 이만큼 된다. 현재 100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런 업체들과 경쟁을 했을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시장 조사랑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차산성이라는 아까 수익성인데 계속해서 충분하게 이익이 발생해야 되고 그 이익이 지속적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이 되면 그 내용을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마케팅 전략은 우리가 포피라고 해서 4가지 P라고 아마 기억하실 수 있는데 제품에 대한 부분, 가격에 대한 부분, 유통에 대한 부분,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을 마케팅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어떻게 만들겠다. 패키징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제품에 해당하는 거고요. 얼마에 팔겠다. 현재 외부에서 우리가 유사한 것을 판매하는 것들이 얼마 정도 가격인데 우린 이 정도 가격에 판매하겠다. 예를 들어 배송은 이렇게 싸게 해주겠다.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유통은 이제 판매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겠다, 전화 주문을 하겠다, 뭐 택배 위주로 하겠다, 또는 뭐 우리가 여기서 생산하고 뭐 서울 지역이나 아니면 뭐 저기 충남이라든가 이런 뭐 또는 강원 지역에 작은 샵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판매하겠다. 대리점 판매를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백화점에다 판매하겠다.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유통 전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을 어떻게 알리고 판촉 활동을 하겠다. 이제 촉진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녹아내게 되어 있어야 되고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게 표현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계 및 개발에 대한 계획을 작성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품 개발이나 현황 및 관련 업무를 어떻게 하겠고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고 기술의 개발에 이런 위험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해결하겠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주고 특허는 이렇게 하고 남들이 우리가 하는 것들에 경쟁 상대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방비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공장을 설립을 한다면 공장을 어떻게 세우겠다라든가 생산은 어떤 식으로 주기는 어떻게 하고 생산 방식은 이렇게 하겠다. 또 포장 방식은 이렇게 하겠다는 공장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할 수 있다면 언급을 하는 거고 공장이 만약 없고 이제 그 다른 공장에 맡겨서 한다는 그런 맡기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납품하고 그 공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또 그런 공장은 어떤 수준이다라는 것을 명기함으로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계획서가 좀 더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셔야 됩니다.
경영팀의 구성 및 조직 운영인데 그 팀에 해당하는 거죠. 조직은 어떻게 하고 창업 인력은 어떻게 꾸미겠다. 그다음에 경영 능력 및 경영권에 따라서 활동 계획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운영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일정이 필요합니다. 일정이 없는 사업계획서는 그냥 단순한 문서일 뿐이고요. 우리가 사업에는 반드시 어떤 시기에 어떤 시점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포인트를 다 적어서 거기에 맞게 일정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의 주요 활동 및 일정에 대해서 제시를 하시고 앞서 써있던 사업계획서의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판매 계획인 판매는 언제, 날짜가 다 일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다 쓰시고 나서 사업 추진 일정을 작성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예측되는 위험 요소라든가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작성하고 돈에 관련된 또 재무 계획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 계획을 따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거니까 다 추정이 되겠죠. 추정하는 손익계산, 대차제조 또는 현금 흐름을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문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회계사라든가 세무사 쪽에 위임을 하시면 되고요. 적정하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간다라는 부분과 매출은 얼마를 잡고 있고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투자를 받게 된다면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할 수가 있고요. 또 투자해야 되는 자금 조달의 규모라든가 투자 요청 내용들, 조건이죠. 이런 것들을 써서 제출할 수가 있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은 이제 투자 조건을 이제 쓰는 날은 거의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투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몇 프로의 지분을 드리겠다. 또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돈을 돌려드리겠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참고할 자료 또는 증빙 자료 같은 걸 부록에다 쭉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 사업계획서가 우리가 읽어보면서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서는 우리가 쓰지만 평가는 제3자가 하지 않습니까? 3자가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봤을 때 조금 더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총 7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품이 정말 뭐지? 무슨 제품이야? 얘네가 하려는 게 뭐지? 라는 걸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질문이 이제 그런 거죠. 이 제품 뭐지? 이거 일반적이네? 뭐 이렇게. 아니, 여긴 정말 특별한 거네? 여기 특산품이네? 뭐 이런 제품을 정확히 알려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제품을 누구한테 팔려고 하는 게 명확해야 됩니다. 목표 고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제품, 이 제품, 꽃게라고 하면 이 꽃게는 여기 오는 관광객한테 팔겠다. 또는 도심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이 꽃게를 배송해서 파니까 도심에서 뭐 중류층의 사람들한테 팔겠다. 또는 매일매일 이런 꽃게를 좋아하는 어떤 그 건강식품을 찾는 분들한테 팔겠다. 입맛이 없는 여러 가지 환자들한테 팔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켜서 우리 고객은 이 사람들이 목표 고객이고 이 목표 고객은 정말 이걸 좋아한다라는 느낌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팔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판매처, 판매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채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홈쇼핑을 통해서 팔 수도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팔 수도 있고 또 뭐 네이버 스토어라든가 요즘에 유행한 소셜 커머스, 즉 SNS를 통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또 예전 방식처럼 전화 주문으로 팔 수도 있고요. 이메일로도 팔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관광객이 와서 직접 판매하는 직판도 가능하고요. 뭐 도시 내에 우리 판매처를 하나 만들어서 판매 대행사 또는 대리점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유통 채널을 통해서 우리 거를 받아가서 판매하는 방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만든 제품들을 정말 얼마 정도의 사람들이 살까? 또 얼마큼 지속적으로 이 물건을 사게 될까를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그래서 이제 시장의 규모에 이제 해당하는 건데 이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고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판매를 하게 될 거다, 사게 될 거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큼 필요해 라는 것도 제시를 해야겠죠. 아까 사업비 부분입니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을 수행을 해야 돼요. 즉 사람이 필요하니까 인건비가 발생할 거고 공장을 하게 되면 공장 설립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무슨 기술이 없다면 기술을 사와야 되겠죠.
또는 원가, 즉 물건을 잡는데 우리가 직접 잡아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잡아온 걸 사올 수도 있습니다. 공판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럴 때 비용, 원가라는 부분이 발생하고 또 포장을 해야 되니까 포장에 대한 비용, 또 여기를 광고 홍보를 하려면 그냥 안 되니까 돈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광고를 하겠다, 신문에다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한다. 뭐 이런 돈이 들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들의 비용의 내역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산이나 설계하는 비용이 이만큼 발생한다는 내용을 주시고 또 가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이다라는 것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즉 실제 우리랑 유사한 제품들이 한 7,000원에 한 팩에 한 10,000원, 7,000원에 팔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랑 유사한 가격으로 하겠다. 좀 아니면 우리는 조금 더 비싸게 하되 여기 이렇게 하겠다. 이런 제품의 가격을 어떻게 책정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4P라고 그래서 제품에 대한 거, 가격에 대한 거, 판매처에 대한 거, 프로모션, 즉 촉진에 대한 거 네 가지를 잘 마케팅의 네 가지 4P를 믹스해서 가격을 책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쟁 수준, 또 경쟁 업체들을 어떻게 이기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지배적인 구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의해서 가격을 지금은 얼마 정도로 해서 나가겠다.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책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제품의 가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마케팅적 요소를 갖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한 거고요. 돈이 내가 100원을 투자해서 100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100원을 투자해서 200원을 벌고 300원을 벌어야 비용 다 빼면 뭐 100원을 가져갈 수 있고 또 그 100원이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수지타산이라고 하고요. 그 시점은 손익분기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를 팔면 달성되는지 또는 어느 시점이 되면 그만큼의 손익분기점이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데 엄청나게 오랜 기간이 필요하거나 엄청난 수의 양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약간 사업성이 좀 약간 애매하겠죠. 사업계획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점에서 그 분기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고 그 시점이 일반적인 형태에서 조금 빠르거나 조금 느리거나 또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걸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손익분기라는 것은 내가 사업을 견딜 수 있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으면 6개월 안에 손익분기가 달성해야 되는 거죠. 1년은 견딜 수 있으면 1년 이상이 손익분기가 달성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평균적으로 이런 업체에서 1년 정도 달성이 돼야, 1년이 경과돼야 달성되는 이런 손익분기를 3개월 만에 하겠다라고 제시를 하면 평가는 사람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겠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3개월로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3개월로 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자본을 많이 투자해서 홍보를 이렇게 확대하고 사람을 많이 투입한다든가 물건의 양을 많이 늘려서 많이 팔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3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렇게 단축을 시키는 내용이 돼야 되는데 그냥 3개월이면 돼 6개월이면 돼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1년 걸리는 건데 우리 한 9개월이다. 그럼 3개월 단축된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 이러한 노력을 할 것이고 이러한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제시하지 않으면 저 손익분기에 대한 부분도 평가자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납득하지 않으면 이 사업계획은 채택할 수가 없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시했던 7가지의 이 질문사항들은 사업계획서를 다 쓰시고 나서 쭉 읽어보면서 제품은 뭐지? 자본은 뭐지? 제품의 가격은 뭐지? 손익분기는 얼마나 달성되지? 가격을 이렇게 측정했는데 이게 합리적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면서 사업계획서를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계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요인들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시장조사입니다. 이 시장조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시장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 정말 규모가 있는지 해도 되는지 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경쟁업체에 대한 경쟁사, 경쟁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경쟁이 없다면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경쟁이 많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경쟁이 적정한 수준이거나 이 경쟁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 되는 거죠. 커피숍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잘 되는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에 막 2개가 생기고 3개가 생기고 10개가 생기면 갑자기 잘 되던 커피숍이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10개가 생겼으면 10분의 1로 그 전체적으로 캐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경쟁사를 내가 더 훨씬 더 특화시키고 특징화시켜서 이길 수 있으면 뭐 살아남는 거죠. 결국은 기업이나 사업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거고,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특화되어 있는 부분 또는 특징 또는 차별점을 어떻게 갖고 갈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쟁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또 제품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이 제품이 기존에 뭐 여기나 저기나 비슷비슷한 제품이라 그러면 경쟁력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 경쟁력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사업가 입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평가자 입장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공통분모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샀을 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거나 제품이 품질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시간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넘어서 우리 제품을, 다른 제품이 아니라 우리 제품을 사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 그래서 제품에는 경쟁력, 다시 말씀드린 특화, 차별화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항상 고민해야 하셔야 됩니다. 또 고객들, 이 고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습니다. 선택지도 많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서울에 있는 도심에 있는 분이라든가 뭐 저기 어떤 외국에서 어떤 분이 이걸 사려고 할 때 굳이 우리 지역에 있는 제품을 살 필요가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줘야 되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내는 것. 그래서 특정 그룹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것인지 전략을 잘 수립해야 되는 것이 내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 있는지를 잘 평가하시고 판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마케팅에 대한 부분, 현실적인 부분,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즉 사업계획서 아까 7가지 중요한 질문을 생각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수정하는 거고요. 사업계획서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마케팅 전략, 현실성의 검토, 자금 조달 이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건 이제 질문의 사항이 아니라 내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다. 시장조사, 경쟁사, 경쟁제품, 제품, 고객, 그리고 마케팅 전략, 현실적인 검토, 실현 가능해야 되겠죠.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생각하시면서 사업계획서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사업계획서 쓰시게 되면 그 사업계획서는 매력적인 사업계획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매력적이라는 것은 투자자는 투자를 할 것이고요. 평가자는 평가를 해서 좋은 점수를 준다. 그런 뜻이 됩니다. 또 이 사업계획 작성하신 본인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해 자신감을 얻고 훨씬 더 그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있어서 신뢰와 신념을 가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서 쓰면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좀 잘못 이렇게 작성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빨리 쓰려고 합니다. 최단 시간에 최고의 사업계획서 쓸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정말 글을 잘 써. 이거는 다른 거죠. 사업계획서는 사업에 대해 쓰는 계획서고요. 글을 잘 쓰는 것은 뭐 소설을 잘 수도 있고 시를 잘 수도 있는 거고 문장을 잘 쓰는 거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잘 쓰고 못 쓰고는 어디서 나오냐면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냐 아니냐에서 나오고요. 또 나랑 유사한 제품을 갖고 있는 경쟁사나 경쟁제품, 또 시장, 이것을 잘 분석하고 그거에 대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가 사업계획서 잘 쓴 사업계획서고 못 쓴 사업계획서가 되는 겁니다. 또 몇 사람만 생각하는 아이디어인 거지 그거 사업계획서 다 풀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한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흔히 얘기하면 멀리 가는 거죠.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의논을 해야 되고 아이디어를 다시 수정 보완해야 되는 거죠. 또 스케일업의 이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해도 안 되고 너무 낮게 평가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또 마케팅 같은 부분도 시장 조사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저쪽에서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더라. 그래서 벤치마킹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본질적으로 무엇이 문제고 우리만이 맞는 어떤 마케팅을 찾아내는 것을 하지 않고 그냥 흉내만 내면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사업계획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숫자 특히 중요합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 정도 되겠지 하고 얼음 잡아서 하시는 경우가 맞는데 그렇게 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표이사나 기술보유자 이렇게 주체죠. 사업 주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서로 참여해서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업 계획서는 충분한 시간과 객관적인 검증, 전문가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검 자신감이 되지 않도록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의논하고 쓰셔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계획서 쓸 때 중요한 문제점들 있죠. 그것을 잘 생각하면서 충분하게 검토하면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객관성이 있는 사업계획서를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사업계획서 일반적인 작성 방법과 또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의 사업계획서는 작성하려면 앞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마을기업의 유형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마을 기업의 유형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유형에 맞춰서 이제 지원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좀 아이디어를 기획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은 이제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자원, 지역에 있는 뭐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해수욕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어떤 나무들이 있다면 나무들이 될 수도 있고 물고기가 있다면 물고기, 물론 특산물 또는 이제 꽃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의 특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산물일 경우에는 지역자 이런 아이템을 그쪽에서 이제 발굴하시면 좀 편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광이라든가 체험, 뭐 공예, 판매, 뭐 특화 브랜드 이런 것들이 되고요. 또 자연의 어떤 생태 관광이나 자전거 활용 등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건 이제 녹색 에너지 실천 사업이라 그래서 뭐 요즘에 ESG라고 하는데 저탄소, 뭐 친환경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이런 쪽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이나 상가 활성화 사업으로 구도심이나 전통상가가 있다면 이 상가를 어떻게 리모델링 한다든가 전통시장의 어떤 배치라든가 레이아웃을 바꾼다든가 를 통해서 또는 청년을 유입시킨다든가 이 전통시장을 관광지화 시킨다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수익 사업을 이제 모형을 제시할 수가 있고 쓰레기라든가 폐기물 처리 같은 자원 재활용에 관련된 사업으로 뭐 친환경 녹색 사업 이런 식으로 풀어 쓸 수가 있습니다. 또 공공부문 위탁 사업으로 보면 또 공공적인 뭐 우리 지역의 타거수라든가 또는 이제 교육시설이 부족한데 이걸 지역 주민들이 해서 서로 공동체적인 어떤 학습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래서 공원을 관리한다든가 학교를 만든다든가 급식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풀어서 나갈 수가 있고요. 기술 기반형 마을 기업을 육성해 나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전통적으로 공예가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도자기 또는 뭐 여러 가지 목공예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지역의 특산물이면서 이 지역만이 좀 특화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이 있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의 아이디어가 이 유형 중에 어떤 것에 속하는지를 좀 따져보시고 그렇다면 그 유사한 형태를 좀 잡으셔서 사업계획서에 이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의 이제 지원 체제를 보면요. 우리 같은 예비 마을기업, 마을기업이 되기 직전 단계로 예비 마을기업인데 여기는 이제 서울시 적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기업에 신청을 하려면 예비 마을기업을 해서 신청을 하는 건 6개월 이상의 법인을 유지를 해서 신규를 이제 신청을 합니다. 1차년도에 선정이 되시면 최대 5천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이 2차년도 사업에 지원을 하시면 재지정이 되면 3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천만 원 이후에 고도화라 그래서 이제 판매라든가 좀 더 스케일업을 더 고도화시킨 사업을 해서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을기업 사업은 그래서 이제 약 3년에서 4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 마을기업의 사업은 모든 지자체에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쪽 지역, 인천 지역 또는 경기 지역 이런 지역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지자체별 중에서 특산물이나 특화되어 있는 걸 찾기가 좀 편한 곳은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 기업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보시면 어떤 포맷에 의해서 작성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크게 이제 5가지 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동체성이라는 부분이 30점으로 가장 높고, 두 번째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이 이제 약 20점씩 해서 60점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업계획의 적정성에서 10점인데 또 그 외에 이제 가점에서 여성 기업이거나 청년 기업 이런 경우에 이제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성부터 해서 5가지 항목은 다 만족을 하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점수를 충분히 이상 받으셔야만 선정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마을 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의 이제 지원자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 공동체성은 당연히 요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족을 하셔야 되는 거고, 공공성, 지역성까지 다 될 겁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4번 기업성
즉 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보고 사업계획서를 실현 가능한가를 따져보는 것이 30점이 되니까 이 점수에서 많은 부분이 선정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저희가 이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체성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이 이제 5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게 마을 기업의 특징은 5인 이상이 주체가 형성이 돼야 하고 최소 5인입니다. 5인 이상이 모여서 기본 인문 교육을 이수했느냐 여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점수가 받게 되고요. 또 5인에서 9인까지는 점수가 하점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10인 이상, 20인 이상 이렇게 좀 명수를 많이 해서 공동체성을 확보를 하셔야만 점수의 배점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요건은 5인으로만 구성됐다. 그럼 20점 정도 레벨 점수를 받을 겁니다. 3점 만점에서. 그래서 그럼 우리가 지금 이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을 다 이수를 하셔야 되고 또 여기서 5인이 아니라 10인 이상 또는 15인 이상, 20인 이상 이렇게 만들어서 25점 이상 확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공공성이라는 것은 이 지역의 어떤 특징 그리고 대표성을 좀 갖는가 안 갖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지역 주민단체, 지자체들이 같이 하고 있는 조직이 참여를 할 경우에 우선 점수로 해서 우대를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인 무슨 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모여서 이미 집단이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마을 기업으로 신청하시면서 조합원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성이라는 것은 마을 기업의 정원이 비율로 따지는 건데 5인일 때는 5인이 다 마을 기업이 그 지역의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일 때에는 약 80% 정도, 70%까지만 마을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 마을 지역의 사람들이 주로 구성이 되는 거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뭐 말에서 나왔듯이 자발적인 참여를 따지는 겁니다. 즉 명수를 따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명 정도가 뭉쳐 있고 이 사람들의 성격이 어떤 거 이런 걸 좀 보는 거죠. 공공성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 지역의 대표 사람들이 했으니까 이 지역을 이 마을을 위해서 이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이 지역에 이익을 주냐 안 주냐라는 부분들 공공적 가치, 공익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는 거고요. 지역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지역의 사람들 구성되어 있냐는 따지는 구성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기업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업성이죠. 기업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받았을 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충분히 돈이 벌리고 이 돈이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과 경제에 다시 환원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에 대한 요점은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우리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설립식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인 설립 6개월이 경과돼야 되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5인에서 9인까지는 최하점입니다. 그러면 10인에서 뭐 19인까지가 이제 중점이고요. 20인 이상 되면 무조건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필수 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출자에 대한 비율인데 출자자 지분은 이게 이제 우리가 조합 형태거나 뭐 법인을 만들다 할 때 주식회사를 만들거나 우리가 조합, 협동조합을 만들 두 가지 형태를 선택을 하는데 지분은 조합이면 다 똑같은 지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형태로 갈 때는 1인의 지분은 30%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1인 외에 와이프, 그러니까 부인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다 합해서 50%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즉, 이 마을기업의 특성은 공동체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 몇몇 사람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러려면은 지분의 구조에서도 한 사람한테 너무 쏠리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제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성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을을 대표하는 정도 수준 그리고 마을 기업의 이익이 얼마큼 돌아가느냐 그다음 지역의 필요성이라든가 주민 일자리 소득이 되느냐 또 지역의 사회에 공헌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대표성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거나 주식회사 했을 때 그 주주가 되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당연히 중립이 돼야 되겠죠. 빨간색 파란색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요.
지역성은 당연히 말기업이니까 이 지역의 소재지에 사업장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는 정도, 뭐 저기 다른 지역에 있는 걸 가져와서 하겠다. 물론 가능합니다만 특화되거나 차별화될 수 있는 요인이 확 줄겠죠. 그래서 거의 지역에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셔야 되고, 그래야 이 사업의 취지에 맞습니다. 지역 주민의 주도이어야 되는데 5인 이상의 경우여야 되죠, 무조건. 그리고 5인일 때에는 5인 모두가 다 이 지역의 주민이어야 됩니다.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70% 이상까지를 지역 주민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6명일 때는 1명은 외부 사람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명일 때는 한 두세 분 정도는 지역 주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모든 걸 다 우리 지역 주민 내에 이 소재지에 주소를 두신 분들로 구성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역량 부분이라든가 그 어떤 역할 때문에 다른 분을 외지해서 하실 때에는 5명 이상이 돼서 그 외의 사람을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남겨두셔야지 그냥 되는 경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읍면동을 기준으로 하고 보통 또 시군구까지 확대를 하죠, 지자체. 그래서 이제 회원의 80% 이상이 해당 지역 주민이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성이라는 것은 수익 창출하는 이 경제적인 조직이잖아요, 기업은. 이런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구조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서 유사 경쟁업체보다 훨씬 더 좀 경쟁 우위적인 요소가 있는가, 또 시장을 진입했을 때 충분히 시장이 있는가, 또 법인 형태로서 주식회사 또는 협동조합을 구성하는가,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개인 기업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건 기업성은 결과적으로 사업계획서에서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 자금을 주는데 기업성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사업에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사업계획서 내에 기업성이 있음을 표현해 줘야 되고요. 공동체성이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지역성은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비슷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그중에 20년, 30년 참여하시는 기업들은 그 중에서 최소 5점에서 10점 정도 앞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외에 기업성이라든가 사업계획서 적정성,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 이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당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그냥 기본 요건이고 4번과 5번은 평가에서 이거에 지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큰 기준점이 되겠습니다. 자, 마을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업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자면 지역 특산물이나 자연, 그 다음에 저탄소 녹색 성장인데 이 지역에 있는 걸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마을 기업이 될 겁니다. 친환경 녹색 사업이나 지역 주민 주도의 사업으로 구분해서 여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을 기업 사업 신청서 구성 요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기업의 사업 신청서 구성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요약본입니다. 아까 사업계획서는 요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죠. 거기를 쭉 보시면 이 기업이 기본 요건에 충족하고 있는지를 보는 게 1번이 되고요. 2번에서는 이것이 공공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거, 그다음 지역 주민들이 몇 명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페이지가 되고, 3번부터가 이제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성과 사업계획서 적정성을 여기서 평가하게 된 것이 3번,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보시고 이제 이거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크게 마을기업의 사업신청서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 법인에 대한 개요, 그러니까 개요죠. 아까 요약본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법인은 이름은, 설립일자는, 법인의 연락처고, 대표 누가 할 거고, 실무적인 연락처, 주사업장의 소재지, 당연히 이 지역이겠죠. 그 다음에 출자금이라든가 1인 최대 주자금, 그 다음에 매출액이라든가 보조금 수령액이라든가 이런 내역들을 작성해 주시는 거고요. 신청 유형은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범위, 청년 마을기업, 유형, 아까 사업 유형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시고, 신청 법인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이 법인이 실제적으로 마을 기업으로서 적정한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것을 통해서 마을 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기본 점수를 받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의 설립 과정부터 해서 어떤 쪽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지, 마을 기업 지역적 특성이 어떤 건지, 기업성 뭐지, 또 기업의 조직은 이렇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사업계획서 부분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실현 가능한지, 실제 이 마을 기업에 돈을 주게 되면 망하지 않고 잘 유지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지역의 정말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자리 잡을지 말지를
이 사업 계획서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은 개요와 세부 사업의 계획, 그다음에 예산 계획, 연간 수입 및 지출 계획, 그다음에 사진,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에 이제 1회차, 2회차, 3회차가 있는데요. 예비사업, 예비 마을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에서 이제 토가 되시거나 6개월 이상 마을기업을 운영하신 경우에는 마을기업 사업 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법인의 개요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명은 주식회사 아니면 협동조합 형태로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부담은 20% 이상이어야 되고요. 마을기업의 지역 주민은 약 70%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의 이제 최소 회원 출자는 5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원의 10인 이상 출자하게 돼서 최소한 10명 이상이 되면 점수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신청 유형에는 아까 유형별로 나눈 거에 대해서 체킹을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가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제 범위에 해당하는 최소 단위에 대한 부분과 청년 기준은 몇 살, 만 3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기업일 때는 구성을 50% 이상 청년으로 구성되면 마을 기업에서 청년 기업으로 신청해서 가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의 유형을 좀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게 좋고요. 또 1차, 2차, 3차 모두 다 회원은 최소 5인 이상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신청 법인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제 대표성이라든가 공동체성, 공공성, 그다음에 지역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요. 마을 기업의 설립 과정 이제 공동체성에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보기 좋게 표현을 하시는데, 꼭 이렇게 표현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게 쓰시되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필요성에 대해서 잘 작성하시고,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 문제라든가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겠다라는 내용을, 그러니까 프로블렘과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얼마만큼 사회에 공헌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공헌이나 목표, 기대 효과, 지역사회 공헌 목표는 어떤 것이고, 또 이걸 함으로 해서 우리가 잘 투자했다, 우리가 잘 지원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또 지역성이라는 것은 이 지역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또 특화라든가 특징이 있는, 또는 이 지역의 어떤 특산, 또는 여기서만이 가능한, 또 이 지역의 주민들로서의 어떤 특징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만족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성의 내용까지는 다 대부분 가나다는 다 만족을 하실 거고요.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마을기업의 기업성입니다. 기업이라는 건 뭐죠?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요. 그걸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아떨어져야 돼서 매출이 있어야 되고 들어간 돈이 있는데 충분한 시장이 확보돼서 수익이 돼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 전략, 마케팅이라든가 판매 전략, 공장 설립, 그다음에 제품 포장, 가격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전략을 구상했는지 내용들을 쓰시고, 팀원들 역량은 어떻고 전문성은 어떻고 연관성은 어떻다라는 것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또 실현 가능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맵을 보시면 이제 마을 기업에 한 5분이서부터 뭐 20명, 30명 이렇게 되실 수가 있는데, 이 사회는 어떻게 구성을 할 거고, 이분들을 이제 구성의 역량이라든가 주소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가급적으로 이제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이제 비고란에 이제 그런 걸 쓰시면 되겠죠. 리더라든가, 그러면 이제 이분이 어떤 뭘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 표현해 주면 조금 더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쓰고 나면 이제 실제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쓰게 되는데, 우리의 사업은 이런 것이고, 사업 명령지 잘 구체적으로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길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딱 보고 이 사업은 이거다라고 느끼게 써주시면 되고, 목적은 크게 뭐 많이 막 주저주저 쓰는 것보다는 우리 사업은 아까 같은 공공적인 목적, 공공성, 지역성을 대표하고 어떻게 환원하는 그런 목적이다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사업 내용은 프로세스니까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써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목요연하게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흘러갑니다라는 내용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점 항목들이 다시 표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을 기업의 이제 세부 계획들을 좀 작성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앞서 했던 우리가 사업의 필요성의 내용이라는 게 다시 계속 반복적인데 조금 더 풀어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라는 사업 내용, 사업 운영의 체계,
사업 전략, 홍보 마케팅상의 차별성이라든가 일정이 들어가고 또 여기 사업비 어떻게 되는 항목들을 쭉 써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산 계획인데요. 예산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사업별로 예산에 대해서 쭉 쓰시고 전체 돈이 이만큼 드는데 그 세부 내용은 이렇게 비목별로 이렇게 됩니다라고 표현해 주신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 작성하시면서 우리 여기 선생님들이나 매니저분들 또 센터 직원분들이 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도와주실 거니까 쓰시면서 수시로 문의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작성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크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계획서 일단 한번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시고 다 나열을 하신 다음에 그 부분 하나하나를 세부로 나눠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연간 수입이나 지출 계획을 보면 이제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매출 예상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원가가 발생하니까 수입과 지출은 이렇게 되니 손익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즉 사업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익성을 본다는 것은 이 사업의 지출이 이만큼 나가 그리고 수입이 이만큼 들어오니 이만큼 버니까 이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사업은 망하지 않고 계속 가겠구나를 볼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비 활동을 하든지 사업 1년차가 될 텐데, 우리가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구성됐습니다를 잘 좀 사진으로 표현을 해줘서 표현해주면 훨씬 좋겠죠. 또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프라든가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시는 부분들을 하실 수 있으면 넣어주시는 게 다른 사업계획서보다 훨씬 더 차별화된 사업계획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쭉 보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일반적인 정부 지원 사업에서 PSST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 들어가는 항목들에 대해 다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니까 마을 기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항목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사업계획서 막상 쓰려고 그러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계획 잘 쓰는 방법은 선배 마을 기업에서 쓴 사업계획서를 보고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잘된 사업계획서 찾아서 몇 번 읽어보시다 보면 어떤 항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구나라는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계획서를 많이 읽고 나서 우리 사업은 이거니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목을 바꿔가면서 써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 사업계획서를 쓰시면서 우리 센터 선생님들이나 매니저분들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검토를 받아보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을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성공했는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기업이라고 해서 매출이 이렇게 작은 게 아닙니다. 마을 기업 중에 이제 10억대 매출 달성한 기업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마을 기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들기름을 생산해서 연 매출액 한 9억 정도 대출한 회사인데 경기도 양평에 있는 말기업입니다. 에버그린 에버블루 협동조합이라는 회사인데 이 협동조합을 찾아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기업이 있고요. 잠다리 공동체 마을이라 그래서 순수 국산 콩을 전두부를 만들어 생산 판매를 했는데 이게 10억 원이라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경기도 오산 지역에 콩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또 이제 그 오렌지 바다라고 그래서 나만의 우표 공모전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갤러리 같은 거죠. 그리고 거기 공방 같은 게 있고 해서 거기서 청년 작가들과 함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건들, 기념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매출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꾸준하게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성공 사례로 이제 보고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은 에버그린 에버블루 협동조합 어떻게 성공했는지 보시면은 한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드렸듯이 들깨 그대로라고 하는 그 런칭을 브랜드를 만들어서 일단 브랜드 개발을 한 거죠. 그리고 신선함, 제품력과 납기일, 가격 경쟁력이라는 특징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만족해 했다라는 것이 이제 차별점이 됐고요. 친환경 유기농 이런 친환경 들깨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어필을 했고 셀럽들 사이에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이제 방송을 통해서 큰 셀럽들을 통해서 많이 이제 활성화된 그런 거고요. 전해가 매진하고 대성공이 되는데 들깨그도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방송 홈쇼핑에 진출을 하면서 대박을 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역시 전파력이 큰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식물성 오메가3라는 그 들기름이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됐다는 사실을 어필을 했고요. 또 건강하고 신선을 추구하는 요즘 브랜드에 맞췄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브랜드화시키고 판매에 녹여놨다는 겁니다. 뭐 노하우는 사실은 판매처를 채널을 잘 확보했던 것, 브랜드를 잘 만들었던 것, 또 다른 그 들깨 이런 기름들도 많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름은 무엇이 다르다라는 것을 잘 어필했다는 이런 세 가지 성공 요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단다리 마을 공동체 농업법인인데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콩이라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이 콩의 고유의 맛은 사실은 이제 비린내도 있고 때로는 이제 신선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서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긴 정성이라는 것, 맛, 이걸 원칙을 지킨다라는 원칙을 지키는 명장 같은 느낌을 준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두부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마을 기업 제품을 소개한 방송을 나갔는데 뭐 아침마당 같은 거죠. 대박 히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매출에서 2011년에 설립한 거 이후에 현재 2018년 14억, 지금 20억이 넘는 그런 매출을 보고 있는 그런 마을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성공 비결을 잘 따져보니까 정직하게 좋은 콩을 생산했다는 것이 어필이 됐습니다. 또 주부들이 하나의 그 인플루언서, 전파자가 되는 거죠. 주부들 대상으로 식생활에 대한 교육을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기업 취지의 전파가 되는 거죠. 또 당일 생산, 당일 배송, 무제보. 얼마나 신선합니까? G마켓과 옥션에다가 이런 상품을 판매할 때 당일 생산, 당일 배송입니다. 우리는 이만큼만 생산해서 팝니다. 이런 것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온라인 판매 전담 부서를 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전담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마케팅 활동을 해서 판매가 이루어졌고 상당히 많은 매출을 일으킨 정말 건전하고 성공적인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성공사의 세 번째 오렌지 바다는 지역의 이제 특산물에 해당하는 이제 기념품 샵을 만든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부산에서만 나는 기념품이에요. 라는 개념으로 BIFF 기념품으로 이제 판매한 그런 회사가 되고 부산시에서 공유경제기관지에 선정될 정도로 나름 일자리 창출에 이제 많은 기여를 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기념품 가격도 좀 비싼 편이에요. 만원에서 3만 원 되고요. 판매 수익이 발생하면 30, 40%는 바로 주민의 몫으로 돌렸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또 계속해서 주민들이 직접 기획 생산한 커뮤니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한테 소소한 일거리가 창출이 됐죠. 또 친환경적인 지역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희소성 있는 공예품이다라는 인식이 법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이 이제 큰 매출은 아니지만 다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라는 것으로 성공 기업으로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공적인 마을 기업들 세 가지를 보셨는데, 세 개 기업을 보셨는데, 이 기업들에서 공통적인 성공 전략을 보면 경력, 경험, 전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대표할 수 있는 아이템, 이 지역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특화했다. 정말 특징을 잘 찾아냈고 차별점을 잘 부각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상권 분석이 잘했다는 거예요. 타겟 고객을 정확히 잡았다는 거죠. 상권은 지역의 로컬일 때는 상권 분석이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전국으로 확대할 때는 타겟의 고객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시장 조사가 정확히 중요하고 마케팅, 판매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끊임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노하우가 축적되고 판매에 대한 그런 것이 정론이 활성화됐다는 거고 최근의 트렌드지만 SNS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면서 매출이 비약적으로 활성화됐다라는 것을 확대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을 기업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한번 성공 사례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있는데 한번 훑어보면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농업이라고 해서 하늘농부 유기농 영농조합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기네 회사를 표현을 합니다. 일반 현황은 저렇게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것들을 보여줬고요. 설립 목적이 정확해야겠죠. 이것이 바로 지역성, 공공성,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고 주요 사업은 우리가 하려는 생산품,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걸 잘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폭인들 마을, 여기도 이제 내폭인들 영농조합인데요. 여기는 그 농산물을 이제 도소매하는 업체로서 등록이 됐고 마을에 벽화를 조성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안터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농업회사법인 안터마을 같은 경우는 충북 오천의 이제 안터마을은 대청호라는 그 호수가 있죠. 연안에 위치해 있고 물이 맑고 경관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거기에 있는 그런 그 청정 환경 이것을 통해서 이제 뭔가 사업을 추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마을은 이제 해마다 5, 6월 정도 되면 반딧불 축제를 열게 되고요. 호수변 발길 이렇게 반길 걷다 보면 반딧불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청정한 거죠. 반딧불이 있다는 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영위했던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체험이라든가 뭐 문화, 그다음에 여기 특산 어떤 물들을 해보는 그런 체험 형태의 이런 비즈니스도 작지 않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카페 형태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이 로컬 크리에이티브라 그래서 청년들이라든가 이제 지역의 어떤 카페를 이제 해서 마을 기업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 특색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어떤 디자인 형태, 그다음에 기업의 운영 방식, 또 그 주변의 경관, 지역, 또 이게 어떤 사진을 잘 촬영할 수 있는 그런 효과, 뭐 또는 입소문, 젊은 사람들이 오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요소들이 잘 맞물려져야지만 가능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그 여기는 식음료 외에 한국농어촌공사랑 협력해서 고창이라든가 영광 등에서 생산한 이제 천일염도 이제 판매하고 직거래로 판매를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되는데 뭐 어떤 특성을 잘 갖춰줌으로 해서 성공한 마을 기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기업의 기본 요건은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상에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이 네 가지를 반드시 만족을 하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항목에 있던 사업계획서 적정성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거다. 무엇을 생산해서 누구한테 어떻게 팔겠다.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죠. 수익을 어떻게 내겠다. 이게 수익 구조입니다. 또 이렇게 내는 이 수익이 일회성이나 2에서 3에서 이렇게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또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 계획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현이 가능한 모델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시간에 걸친 사업 계획서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반드시 마을 기업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